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김우찬 교수입니다. 경제개혁연구소 그리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소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 가버넌스 포럼으로부터 부탁받은 주제가 굉장히 넓은 주제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가버넌스 개혁 과제,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5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업 가버넌스 개혁, 어떻게 경제에 기여하는가? 통상적으로 기업 가버넌스 개혁을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오르고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면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고,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버넌스 개혁,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사실 실물 경제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본의 효율성,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이야기할 건데,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가버넌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로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가, 기업 지배 구조의 현주소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가버넌스, 우리는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려는 의지에 비해서 실제로는 결과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왜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가버넌스 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조금 복잡한 표를 만들었는데요. 표라기보다 슬라이드입니다. 우수한 가버넌스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영진이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 그리고 회사 이면에 있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에 따른 파생 효과가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파생 효과인데요. 회사 가치가 보존됩니다. 당연히 이사, 경영진이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이 있을 수가 없고, 배임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터널링이 있을 수가 없고, 과도한 임원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가치가 보존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즉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분별한 기업 인수, 거기에 더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본을 주주에게 다시 환원을 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고, 부실한 경쟁이 없는 사업부서를 다시 이제 매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사전적인 기업 구조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회사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과거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서 경영권 보호 장치를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회사와 그 종업원들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죠. 기업 가치가 떨어져도 적대적인 인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희 학술적인 용어로 quiet life라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경영권 시장, 지배권 시장이 활발하게 있으면은,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적대적 인수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효과로 인해서 자본 조달 비용이 내려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은 희소하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 바로 기업 가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학술 논문들 한 3가지를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2015년도, 18년도, 그리고 20년도 올해 발표된 논문들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을 가져오고 세 번째는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하면은. 근데 이 논문들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자체를 본 거라기보다는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제가 왜 이 논문들을 가져왔냐면은 사실 거버넌스의 어떤 큰 변화, 구조적인 변화, 충격적인 변화는 사실 요즘 들어서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대상이 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들을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인게이지먼트를 하면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논문은 이제 공장 단위의 분석을 했는데요. 결국 잔류하는 공장들,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했을 때 공장들을 매각하게 되는데 잔류하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잔류하는 공장들은 이제 경쟁에 있는 공장들이죠.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매각을 하게 된 공장들은 그동안 생산성이 없었던 공장들이 매각되고 그 공장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새로운 회사에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 단위의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공장 단위, 플랜트 단위, 팩토리 단위 분석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두 번째 논문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인게이지먼트 대상이 되면은 R&D 총액은 줄어들지만은 R&D의 효율성 굉장히 올라가고요. 보유하고 있는 매각하지 않는 파텐트가 인용 횟수가 올라가고요. 또 매각을 한 파텐트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필요가 없는 특허들. 그동안에 이제 무분별하게 또 특허도 무분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는데 매각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인 아래에서는 그 특허들의 인용 횟수가 올라갑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남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나가고 근데 그분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또 자기 성과를 냅니다. 더 많은 특허를 내게 되고요. 특허 인용 횟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논문은 이 무분별한 기업 인수, 엠파이어 빌딩, 영어로 이제 엠파이어 빌딩이라고 얘기하면 더 쉬울 수가 있을 텐데요. 엠파이어 빌딩을 한다는 것은 자본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헤지 펀드들이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거고 하고 나면은 인게이지먼트의 대상이 되고 나면은 M&A를 줄이고 하더라도 굉장히 value enhancing한 acquisition을 하게 되고 다이베스처도 늘어나고 이것도 굉장히 기업 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저희 학계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질문은 자 이렇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주가, 기업 가치뿐만 아니고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업 지배 구조가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랭킹인데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업 지배구조 랭킹은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에서 발간하는 크레드 리오네즈하고 함께 발간하는 CG 워치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랭킹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6위를 했고요. 아시아 11개 국가 중에서 그 이후에 계속 랭킹이 떨어져서 지금 9위를 하고 있고요. 2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2020년 랭킹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위입니다. 변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지배구조가 낙후되어 있는 나라로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불과하고 일본, 인도, 태국 훨씬 더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을 결국은 지배주주의 사적 편익, 영어로 이제 Private Benefit of Control로 저희는 측정하고요. 이거의 방법론은 결국은 어떤 기업의 인수가 있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적 편익이 있다는 얘기고 경영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사적 편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 얘기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최한수 교수님과 이창민 교수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의 시장 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한 50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로 아직도 우리나라 지배구조는 낙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사실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익잉여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하지도 않고 배당으로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GS 홈쇼핑의 경우를 들고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이익잉여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투자도 늘어나지만 투자의 증가 속도는 이익잉여금의 증가 속도보다 낮고요. 여기서 투자는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투자 형태를 포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유형자산 투자, 무형자산 투자, 심지어 관계회사 투자까지 다 포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경제개혁연대에서는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개혁 입법과제를 40개를 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만큼 지배구조 개혁을 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국회에서는 이 40개 과제를 다 다루지 못했고요, 당연히. 정부가 제출한 3가지 법안,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좋은 일이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되는 형태로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된 다음날 기사들을 보면은 후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사실 정부가 처음부터 굉장히 약한 수준의 법안을 냈고요. 이것마저도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물타기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실효성이 그다지 없는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 가버넌스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개혁이 어려우냐? 지배구조가 중요한데, 주가뿐만 아니고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배구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지배주주, 소위 얘기하는 총수 그 일가, 그들을 위한, 그들을 보호하는 참호가 잘 구축돼 있고 이것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수 일가가 있으면은 일단 언론이 비호를 해줍니다. 당연히 광고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비에 영향력을 주는 총수 일가, 지배주주 일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유착이 굉장하고요. 어떤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지배주주 일가에게 손해가 있는 어떤 법안이 나오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보도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속한 대학들도 문제입니다. 건전한 비판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결국은 기업을 위한 자문 컨설팅, 더 나아가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회이사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이 사회이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사회이사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건전한 비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들의 경우에도 조기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90%가 재벌 기업에 취업이 되고요. 제대로 이제 장차관하고 나왔어도 결국은 재벌 기업의 사회이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현직에 있을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지, 그리고 퇴직한 다음에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퇴직한 분들 대기업이 많이 취업을 하고요. 50대가 돼서 퇴직을 한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로비스트 아니면은 지배주주 일가의 어떤 범법 행위를 위한, 심리를 위한, 변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이사의 구성입니다. 보시면은 학계, 법조계 관계를 합쳐 놓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이사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분들, 학계에서 오신 분들, 법조계에서 오신 분들, 관계에서 오신 분들, 과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서 과연 경영자와 지배주주들을 견제하는지, 아니면은 로비스트로서 일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관료들의 경우가 또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주요 부처들, 경제부처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과거 재정경제부, 지금의 기획재정부,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 지금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여기서 퇴직한 분들이 결국은 재벌 대기업에 직접 취업을 하든지 러펌의 고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대관 업무입니다. 결국은 행정부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일이 있죠. 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여기서 이야기한 게 이 준법 감시 체제를 만들면은 양형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재판부는 이 범죄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로 보지 않고 기업체 이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준법 감시 체계를 갖추면은 가해자인 회사에 사실 가해를 한 횡령을 한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약간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유적, 회복적 사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치유적,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은 처벌 위주의 어떤 사법을 해서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소년범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성폭력범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 총수일가의 범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벌 위주의 사법을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주로 했지 처벌 위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벌들의 경우에 재벌 방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대로 된 처벌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결국 다시 재발할 수 있는 다시 범죄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제가 차마 읽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재벌과 유착되어 있는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결론에 앞서서 제가 또 몇 가지 이제 제 학술 논문들을 가져왔는데요. 대기업, 재벌의 힘이 커지면서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논문입니다. 2008년도 논문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대 기업 생존율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44개 국가에 걸쳐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대 기업이 계속 생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거대 재벌, 거대 기업이 그 나라 경제 부문뿐만 아니고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줄어들고 자본 형성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문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집중도를 계산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계산을 했는데 이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면은 마찬가지 결과가 일어납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자본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고 최초 공모기업 수가 줄어들고 특허 수가 줄어들고 결국은 이 거대 기업이 그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제도 모든 사회 부분을 결국 지배를 해서 자기 자신의 렌트를 추구하고 결국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집중도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줄어드는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슬라이드의 제목하고도 동일한데요. 한국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가버넌스 개혁 과제가 무엇인가? 결국은 어떤 구체적인 가버넌스 리폼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제 조건을 고치는 것이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대로 된 기업 가버넌스 리폼을 하고 싶다면은 언론과 재벌의 유착을 개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법부와 재벌의 유착을 개혁해야 되고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계와 재벌 간의 유착 관계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